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은 나무가 인디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 시간은 2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은 나무에게 가르쳤지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들의 죽음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이불 위에 엎드려서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종종 울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랬어요. 아마 엎드려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진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읽으며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배운 포리스트 카터가 어떻게 그런 것을 깡그리 잊고 KKK단에서 활동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따뜻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세월이 흘러 아주 어리석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나이 들은 저자가 다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런 책을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깨닫고 또 잊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잘못을 뉘우치는 존재니까요. 오늘 마지막 내용 들어보시죠. 이 방송의 전달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탓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무척 행복했다. 비록 할아버지와 나는 계속해서 땔감을 해다가 날라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할아버지가 땔감 준비를 충분히 해놓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다.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 때면 증류기의 긴 관이 얼지 않도록 불을 떼는 게 큰 일이 되었다. 때로는 혹독한 겨울도 필요하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보다 튼튼히 자라게 하는 자연의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얼음은 약한 나뭇가지만을 골라서 꺾어버리기 때문에 강한 가지들만이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게 된다. 또 겨울은 알차지 못한 도토리와 밤, 호두 따위를 쓸어버려 산속에 더 크고 좋은 열매들이 자랄 기회를 제공해준다. 드디어 겨울이 지나고 씨 뿌리는 계절인 봄이 돌아왔다. 우리는 옥수수 씨를 예년보다 좀 더 많이 뿌렸다. 가을에 만들 위스키 양을 좀 더 늘릴 생각에서였다. 사거리 상점의 젠킨스 씨가 세상이 불경기여서 모든 장사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위스키 장사만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잊으려고 위스키를 더 많이 마셔대기 때문인 것 같았다고 말이다. 여름이 되었고 나는 이제 7살이 되었다. 할머니가 아빠와 엄마의 혼인 지팡이를 나에게 주셨다. 그 지팡이에는 칼로 그은 자국이 별로 없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두 분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 지팡이를 내 침대 머릿맡에 기대 놓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가 함께 산 기간은 다 해서 2년 정도였다. 아마 우리 모두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따라오셨다. 우리는 그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충실히 살았다. 우리는 가을이면 가장 새빨간 단풍잎을 찾아냈고 또 봄이면 가장 푸른 제비꽃을 가리키며 서로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느낌을 함께 맛보고 서로 나누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목하신을 약간 끌듯이 하며 걸으셨다. 나는 되도록 많은 위스키병을 내 자루 속에 넣고 짊어지려 했으며 힘든 일도 더 많이 떠맡으려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할아버지가 도끼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다. 활 모양을 그리듯이 해서 내리치니 통나무를 쉽고 빠르게 쪼갤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옥수수를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땄다. 할아버지가 따기 쉬운 것은 일부러 남겨두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 늙은 개 링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다. 그해 마지막 가을에 노새가 죽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 셋이서 산꼭대기를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두 분이 산을 오르는 속도는 예전에 비해 느려졌지만 두 분은 산꼭대기에 앉아서 주위의 산줄기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셨다. 할아버지가 발이 미끄러져 굴러떨어진 것은 이렇게 산길을 오르던 도중이었다. 할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셨다. 할머니와 내가 양쪽에서 부축해서 산길을 내려왔다. 할아버지는 이제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하셨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조금씩 할아버지의 몸의 마음이 졸기 시작하고 영혼의 마음이 그것을 대신했다.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껴안은 채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몸의 마음이 잠시 다시 깨어났다. 할아버지가 모자를 집어달라고 하셨다. 내가 건네드리자 할아버지는 그것을 머리에 쓰셨다. 내가 손을 잡으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가만히 웃음이 번졌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번 삶도 나쁘지는 않았어. 작은 나무야. 다음번에는 더 좋아질 거다. 또 만나자. 그러고 나자 할아버지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누워 할아버지의 몸을 꼭 부둥켜 안았다. 나는 오두막집을 뛰쳐나왔다. 개들이 짖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이제 나는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까지 해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나 혼자서 증류기를 다뤄봤지만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못했다. 할머니는 집안 어딘가에서 산수책을 전부 꺼내와 내게 부지런히 익힐 것을 독려하셨다. 나는 혼자서 개척촌으로 가 책들을 빌려왔다. 이제 내가 난로 옆에 앉아서 책을 읽노라면 할머니는 조용히 불을 바라보시면서 듣고 계셨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내가 책을 잘 읽는다고 칭찬해 주셨다. 강아지 리핏이 죽었고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모드까지 뒤를 따랐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다. 나는 산에서 골짜기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오두막집 뒷 베란다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곳에다 흔들 의자를 옮겨 놓으셨다. 내가 가까이 내려와도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 멀리 산 꼭대기 쪽을 올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던 그 주황과 초록과 빨강과 노랑 무늬의 치마를 입고 계셨다. 할머니의 가슴 앞섭에는 나에게 쓴 편지가 꽂혀 있었다. 작은 나무야, 나는 가야 한단다. 네가 나무들을 느끼듯이 귀 기울여서 듣고 있으면 우리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너를 기다리고 있으마.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이번보다 더 나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그렇게 할머니가 가시고 나와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는 그곳에서 남은 겨울을 보냈다. 봄이 오자 나는 산꼭대기로 가 증류솥을 땅에 묻었다. 내가 아직 그것들을 쓰기에는 무리였으며 내가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기술을 배웠던 것도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써서 질 나쁜 물건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모아둔 위스키 판돈을 가지고 아득히 저 멀리 서쪽 산들 너머에 있는 인디언 연방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도 나와 함께 갔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오두막집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가는 도중에 농장에 나오면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개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할 때는 당장 그곳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늘 사람들이 개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아칸소 주에 이르렀을 때 리틀레드는 빙판을 잘못 밟아 시냇물에 빠져 죽었다.
산에서 살아온 개에게 어울리는 죽음이었다. 나와 블루보이는 인디언 연방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했다. 우리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갔다. 이제는 산이 아니라 평지의 목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블루보이가 내 옆으로 왔다. 그 개는 그대로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블루보이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다. 나는 블루보이를 끌어올려 말 안장 위에 놓았다. 우리는 강의 붉은 저녁해를 등지고 동쪽으로 돌아섰다. 나와 블루보이는 가까운 산을 찾아 달렸다. 동트기 전 우리는 겨우 산 하나를 찾아냈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렸지만 그래도 블루보이는 그 언덕을 보자 반갑다는 듯이 낑낑거렸다. 블루보이를 메고 산 꼭대기에 오르니 해가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다. 블루보이는 엎드린 채 내가 무덤 파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미 머리를 들 힘조차 없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 무덤인 줄 안다는 듯이 한쪽 귀를 세운 채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무덤을 다 판 다음 나는 땅바닥에 앉아 그의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블루보이가 몇 번 내 손을 핥았다. 잠시 후 그의 머리가 내 팔 위로 기울어졌다. 블루보이는 무척이나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를 깊이 묻고 나서 들짐승들에게 파먹히지 않도록 돌을 잔뜩 쌓았다. 블루보이는 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고향 산까지 절반은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루보이라면 문제없이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잡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포레스트 카터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지금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